지난달 서울에 사시는 62세 이정훈 씨가 은행에서 4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달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정훈 씨는 매주 금요일마다 정기적으로 400만 원에서 480만 원 사이의 현금을 인출해 왔습니다.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말이죠. 그런데 국세청의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런 반복적인 패턴을 포착해냈다는 겁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정훈 씨가 지난 2년 동안 인출한 모든 현금 내역이 국세청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까지 추적당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1000만 원 이상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리고 있어요. 300만 원을 인출해도 200만 원을 송금해도 모두 기록되고 분석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월 손자에게 250만 원씩 용돈을 주셨어요. 손자 학비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1년 뒤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년 동안 총 3천만 원을 증여했다는 거예요. 김영수 씨 손자 용돈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하지만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반복된 송금이라며 증여세 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공지능이 할아버지의 연금 수준과 손자의 소득을 비교 분석해서 적발한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우리의 현금 거래를 감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전과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말 간단했어요. 하루에 1000만 원 이상만 현금으로 인출하지 않으면 국세청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이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라는 시스템 때문이었는데,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꼼수를 부렸어요. 1000만 원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으면 500만 원씩 나누어서 인출하거나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실제로 이런 방법으로 수년간 세무당국의 눈을 피해온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이 인공지능 탈세 적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스템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 패턴을 분석합니다. 반복적인 소액 출금도, 여러 은행에 분산된 출금도 모두 하나의 패턴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경기도에 사시는 45세 박미경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미경 씨는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계약금이 필요했어요. 5천만 원이 필요했는데 한 번에 인출하면 신고될까봐 걱정되었죠. 그래서 열흘에 걸쳐 500만 원씩 10번 나누어서 인출했습니다. 박미경 씨 조금씩 나누어서 뽑으면 안 걸릴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이런 분산 출금 패턴을 즉시 포착했어요. 짧은 기간 동안 같은 금액을 반복적으로 인출하는 패턴, 그리고 그 총액이 부동산 계약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까지 모두 분석해냈습니다. 올해 2월부터 개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에도 인공지능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업자들만 주로 걸렸다면 이제는 개인도 언제든지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직장인이나 은퇴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계속 똑똑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 세무조사 사례들을 모두 분석해서 탈세 패턴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1000만 원 미만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이 발견되면 바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조사 대상자 선정의 50%를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40년 만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분석해서 조사 대상을 정했다면 이제는 컴퓨터가 더 정확하고 빠르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럼 인공지능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건 이 시스템이 정말 정교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현금 거래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의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요. 예를 들어 50대 자영업자인 박상철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상철 씨는 매월 490만 원씩을 아들 계좌로 송금했어요. 1000만 원은 물론이고 500만 원도 넘지 않는 금액이었죠. 아들이 신혼생활을 시작하니까 생활비를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3년이 지나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총 1억 7,600만 원이 송금되었고 이는 명백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박상철 씨 매월 5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국세청 조사관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복적인 송금 패턴과 아들의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을 동시에 분석해서 적발한 거라고요. 아들은 직장인인데 매월 받는 용돈이 월급보다 많았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인공지능이 아들의 소비 패턴까지 분석했다는 점이에요.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고급 음식점, 해외여행, 명품 구매 등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박상철 씨는 5,200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야 했습니다. 선의로 도와준 생활비가 세금 폭탄으로 돌아온 거죠.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20대 유튜버인 최민지 씨는 매월 부수입을 어머니 계좌로 받았어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목적이었죠. 유튜브 광고료, 블로그 협찬비, 온라인 쇼핑몰 수익 등을 모두 어머니 명의로 받았습니다. 최민지 씨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최민지 씨의 생활 패턴과 어머니의 소득 수준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인데 갑자기 고액의 소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인공지능은 어머니의 과거 소비 패턴과 비교해서 급격한 변화를 포착했어요. 평소에는 마트에서 식료품만 사시던 분이 갑자기 백화점에서 고가 화장품을 사고 해외 온라인 쇼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최민지 씨의 유튜브 채널 성장과 어머니 계좌의 입금액 증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도 분석해냈습니다. 구독자가 늘수록 조회수가 늘수록 어머니 계좌로 들어오는 돈도 함께 늘어났거든요. 결국 최민지 씨는 미신고 소득세와 가산세를 추징당했습니다. 3년간 숨긴 소득이 2억 원이 넘어서 세금만 4천만 원이 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단순히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자의 소득 수준, 소비 패턴, 가족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 부동산 거래, 통신 기록까지 80여 개 기관의 모든 자료를 통합 분석한다고 해요. 특히 주의해야 할 패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적인 소액 이체입니다.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거나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거래는 모두 감시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현금화 목적의 반복적인 출금입니다. 카드 결제나 계좌 이체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현금을 인출하는 패턴을 의심스럽게 봅니다. 세 번째는 소득 대비 비정상적인 자산 증가입니다. 신고된 소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재산 증가나 고액 소비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족 간의 반복적인 대량 계좌 이체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큰 금액이 오가면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인천에 사시는 60대 최철수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철수 씨는 은퇴 후 주식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냈어요. 하지만 세금을 아끼려고 수익금을 부인과 자녀들 명의로 분산해서 받았습니다. 최철수 씨 가족 명의로 나누어 놓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인공지능이 최철수 씨 가족의 주식 거래 패턴을 분석했더니
모두 동일한 시점에 같은 종목을 매매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가족들은 주식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인공지능은 실제 거래 주체가 최철수 씨라는 점을 쉽게 파악했습니다. 거래 시간이 최철수 씨의 활동 패턴과 일치했고, 가족들의 휴대폰 위치 정보까지 분석해서 거래 당시 모두 최철수 씨와 함께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했거든요. 결국 최철수 씨는 차명 거래로 인한 가산세와 함께 숨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모두 추징당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안전하게 현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는 현금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급여나 임대료, 배당 소득, 연금 등 정당한 소득 범위 내에서 현금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한 달에 3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사용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반면 월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인 분이라면 1,000만 원 수준의 현금 거래는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나이대별로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이 기준을 잘 활용하시면 안전하게 가족 간 자금 이동을 할 수 있어요. 30세 미만이면서 세대주인 경우 1억 원까지는 정상적인 재산 취득으로 봅니다. 결혼 준비나 전세 자금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하죠. 30세 이상 40세 미만이면 2억 원까지 인정합니다. 이 시기에는 내 집 마련이나 사업 자금 등으로 큰 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한도가 높아진 거예요. 40세 이상이면 4억 원까지 정상적인 재산 취득으로 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거죠. 하지만 이 기준도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하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면 여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인출 시기를 일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규칙한 패턴보다는 규칙적인 패턴이 더 안전해요. 실제로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한 분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서 자판기 사업을 하시는 이동훈 씨는 처음에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불규칙하게 동전을 수금해서 은행에 입금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은행 직원이 의심 거래로 신고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많은 동전을 가져와서 지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수상하게 본 거죠. 이동훈 씨 정당한 사업인데 왜 의심을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매월 25일로 수금일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은행을 방문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미리 은행에 자판기 사업을 한다는 점을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은행 직원들도 익숙해지고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규칙적인 패턴은 오히려 신뢰를 줄 수 있어요. 무작정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당한 거래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계좌 이체 시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생활비라고만 적지 말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적어두세요. 예를 들어 자녀 대학 등록금, 부모님 의료비, 전세 자금 지원, 결혼 준비금 등 구체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대구에 사시는 김민수 씨는 아들 결혼 준비를 위해 5천만 원을 송금했어요. 하지만 송금 사유에 그냥 용돈이라고만 적었더니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민수 씨 결혼 준비금인데 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하지만 송금 당시 사유를 명확히 적지 않았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어려웠어요. 다행히 결혼식 관련 영수증들을 모두 모아서 소명했지만 처음부터 송금 사유를 정확히 적었다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을 거예요. 네 번째는 큰 금액의 거래가 필요할 때는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 간 직접 송금보다는 법인 계좌를 통한 대여의 형태로 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해요. 개인 간 무이자 대여는 친족 간에만 2억 원 정도까지 인정되지만 법인의 경우 주주 1인당 21억 7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합니다. 물론 법인 설립과 유지에 비용이 들지만 큰 금액을 움직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려해 볼 만한 방법이에요.
부산에서 건설업을 하시는 박정수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 10억 원을 지원해야 했어요. 개인적으로 송금하면 증여세가 엄청나게 나올 상황이었죠. 그래서 법인을 통해 대여금 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정당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상환 계획도 명확히 해서 세무상 문제 없이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득이 충분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나 학생이 갑자기 큰 금액을 인출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70대 할머니가 3천만 원을 인출하려다가 은행에서 제지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정당한 목적이었지만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의심받았죠. 여섯 번째는 거래 증빙을 잘 보관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을 보관하세요.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족 간 거래라도 정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기보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를 통해 기록을 남기는 게 좋아요. 특히 큰 금액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이제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패턴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500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이고 의심스러운 패턴이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100만 원 단위의 소액이라도 매주 반복되면 인공지능이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금액 자체보다는 패턴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일회성 거래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반복적인 거래는 작은 금액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죠. 둘째, 모든 금융 거래는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 15년까지 소급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서 조세의 피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추징이 가능해요. 예전에 했던 거래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와 가산세가 붙어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건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가족 간 거래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모 자식, 부부 간의 거래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주는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족 간 거래는 더 엄격하게 들여다본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차명 계좌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지능이 실제 사용자와 명의자의 소득, 소비 패턴을 비교해서 차명 계좌를 쉽게 찾아냅니다. 휴대폰 위치 정보, 카드 사용 패턴,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모두 분석해서 실제 사용자를 찾아내요. 차명 계좌는 이제 숨길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각되면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다섯째, 현금 사용보다는 투명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이체, 카드 결제 등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서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굳이 현금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 다른 결제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거래에서는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나 수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이 명확하게 남아서 나중에 증명하기도 쉽고 의심받을 여지도 줄일 수 있어요. 여섯째,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지출이나 재산 증가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숨긴 소득이 있다면 미리 자진 신고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를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걸려서 더 큰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미리 정리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일곱째, 해외 송금이나 가상화폐 거래에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까지 모두 추적할 수 있어요. 특히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이동은 예전에는 추적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모든 거래소 정보가 국세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40대 사업가 정민호 씨는 사업 수익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요.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다음 해외 거래소를 통해 송금했는데 인공지능이 이 모든 과정을 추적해냈다는 겁니다. 정민호 씨 가상화폐로 하면 추적이 안 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심지어 해외 거래소와도 협력해서 한국인의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정민호 씨는 숨긴 소득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거액의 가산세까지 내야 했어요. 총 2억 원이 넘는 세금을 한 번에 내게 되었다고 하네요. 여덟째, 현금 영수증 발급을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결제할 때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정당한 소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또한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아홉째, 정기적인 재정 상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자신의 모든 자산과 부채, 소득과 지출을 정리해 보세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정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세법에 맞게 안전하게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세무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입니다. 열째, 국세청의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세법은 계속 바뀌고 있고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감시 방법도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새로운 제도나 기준이 생기면 즉시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앞으로는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충분히 정밀하지만 몇 년 후에는 더 작은 단위의 거래까지 모두 분석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개인 소액 거래까지 모두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수백만 원 단위를 보고 있다면 곧 수십만 원 단위까지 들여다보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특히 현금 없는 사회로 가면서 모든 거래가 전자화되고 있어요. 카드 결제, 계좌 이체, 모바일 페이 등 모든 거래 기록이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됩니다. 숨길 수 있는 거래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꼼수나 편법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야 해요. 예를 들어 증여세를 줄이고 싶다면 매년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거든요. 10년간 꾸준히 하면 5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어요. 또한 각종 세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금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등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을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증여보다는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높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자녀가 대출을 받아서 매입하고 부모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인화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세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소득이 많거나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정직한 신고와 성실한 납세입니다. 당장은 세금을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공지능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서 숨길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아끼는 것보다는 소득을 늘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꼼수를 부리느라 스트레스 받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소득 증대에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세무사나 회계사는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세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이제는 작은 금액의 현금 거래도 방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정당한 소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거래를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중요한 건 투명하고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거래라면 설령 조사를 받더라도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탈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반면에 성실한 납세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관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는 더욱 정교해진 인공지능 시스템이 우리의 금융 거래를 분석할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정밀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작은 패턴까지 포착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재정 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안전하고 편안한 재정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사에 맞는 유용한 정보로 다음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